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 사람 만드는데 뭐 그렇게 뭐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 만드는데. 그 동양 신화에 보면 사람의 존재성이 뭐 그렇게까지 나중에는 물론 아까 동의보감에서 나온 거죠. 그건 훨씬 나중에 생각이에요. 사람이 제일 귀하다 뭐 이런 인간 중심의 생각이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반고가 죽을 적에 거기 반고의 몸이 막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물로 산과 강 뭐 들로. 근데 그럼 사람도 그때 생겨났다고 또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떻게 생겨났냐? 방고 몸에 있던 기생충, 회충, 요충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나중에 변했다. 반고가 죽고 나서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신화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 결국 이 신화를 전달하는 주역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왜 기생충이야? 근데 요즘에 또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자연을 파괴하고요, 이 지구를 파괴하니까 우리를 사실은 기생충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생충이 너무 막 숙주를 막 빨아먹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숙주도 죽게 되고 막 그럼 기생충도 죽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경 막 파괴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결국 지구의 기생충이다. 뭐 이런 그 비유도 가능한데요. 그런 비유가 이미 말하자면 아까 그 반고를 자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고의 기생충은 바로 인간인 거죠. 인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지구의 기생충이 인간이라는 말과 뭐 비슷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러나 이제 신화는 기분 나쁘니까 없어졌고요. 이제 이 여화라는 여신이 하여튼 심심해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생충이 인간이 됐거나 심심해서 만들었거나 인간이 태어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솔직히 이 자연계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이미 신화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 무속 신화에서도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 나와요. 자, 해방전에 그 체록된 그 함경남도 그 함흥무가를 보면 사람이라 옛날에 어디서 생겼습니까? 천지 압록산에가 황토라는 흙을 모아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니 여자 어찌 생산될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 무가에서도 황토로 그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흙으로 사람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자, 이것도 한번 그 배경, 인류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 흙으로 무언가를 제작했던 그 경험에서 이런 신화 상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마 토기를 제작한 그 경험, 처음으로 흙으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낸 건 토기 아니겠어요? 원시 시대 때. 그렇죠? 예, 나중에 뭐 신석기 시대 뭐 그래서 이제 그 토기가 이제 쭉 이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 토기를 제작한 그런 그 경험 그 이후의 산물일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번 중간에 멸망을 하게 돼요. 무엇으로서 멸망을 당하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이것도 전 세계 신화 공통이에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홍수가 나 사람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결국은 인류가 다시 퍼지게 된다는 이야기라든가 그리스 신화의 뭐 데우칼리온 부부 많이 착해가지고 살아남았다든가 뭐 이런 그 신화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동양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남매만 살아남아요. 두 남매만 살아남는데 이 두 남매는 박 속에 들어가 옛날에 박이 엄청 컸나 봐요. 그래서 그 박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둥둥 떠다니니까 살았어요.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다 죽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매가 이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오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인류가 맥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누이 동생한테 야,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펄쩍 뛰면서 아, 무슨 소리 하냐고. 어떻게 오빠하고 결혼하냐고 막 반대를 해요. 근데 그 오빠가 계속 막 졸라요. 대의명분을 막 갖고요. 우리 인류의 맥을 이어야지 막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누이 동생이 막 이제 반대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아, 오빠 우리 한번 하늘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가지고요 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각자 따로 봉우리에서 불을 피워요. 그랬더니 연기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연기가 쓱 합쳐져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 봐라, 이거 하늘의 뜻이 이런 거 같은 거 우리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누이 동생이 에이 그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맷돌을 이루려. 맷돌이 이렇게 두 짝이잖아요. 암맷돌, 순맷돌. 한 짝씩 둘이 산 위에서 또 굴려요. 그랬더니 맷돌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나중에 또 쓱 합쳐져요. 진짜 하늘의 뜻인가 봐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 할 수 없이 알았다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매가 부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손들이 다 퍼져나가가지고 동양 사람이 됐다. 자, 이게 바로 복희 여와 남매 말하자면 인류 탄생 신화죠. 인류의 재탄생이죠. 엄격히 말하면 인류가 다시 재탄생한 거죠. 그래서 자, 복희 이 여와 남매가 결혼해서 인류가 다시 재탄생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념한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벽화에 나오게 되죠. 보면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오빠인 복희, 오빠가 복희예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 여와인데요. 왼쪽에 여와 그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하반신이 지금 뱀이에요. 뱀은 생식을 잘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런 그 자손을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그런 신성한 뱀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하반신이 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둘이 잡고 있죠. 지금 아이가. 우리나라 그 국립 그 중앙박물관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당나라 때 이 그려진 그림이죠. 복희 여와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지금 보면 비단에다가 이렇게 그 채색한 그림이에요. 보면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그 오빠인 복희, 왼쪽에 누이 동생 여와가 이렇게 있죠. 그 여신 그 여와 이름하고 그 똑같죠. 예. 자, 그런데 역시 하반신은 이런 그 이 두 분의 그 위대한 그 생식력을 표시하는 그 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빠인 그 복희는 이 기역자, 이거를 그 곱자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직선을 그리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누이 동생 여와는 저게 가위가 아니고요, 콤파스, 둥근 원을 그리는 콤파스예요. 그래서 이 콤파스와 직각자를 둘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를 상징한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또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어떤 기준이나 척도잖아요. 이 두 분이 인류의 하나의 그 가장 기본 척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정이 생기고 사회가 생기고 국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기본 척도다 하는 이러한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복희 여와 남매가 이제 그 인류를 탄생시켰다고 이제 이렇게 그 신화는 말하고 있는데, 자, 놀랍게도요, 이 지금 보신 복희 여와 그림과 말하자면 같은 그러한 그 이 모티프를 가진 그림이 바로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
똑같이 그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지금 이게 그 오른쪽에 있는 보면 그 남자가요 손으로 뭘 들고 있죠. 뭐를 들고 있냐면 해를 들고 있어요. 해를 들고 있고요. 하반신은 역시 그 뱀과 같은 이 파충류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여성이요 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역시 그 뱀과 같은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그 해와 달의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우리가 파고들어 보면 결국 이 복희 여와 남매 인류의 시조인 이 복희 여와 남매의 고구려 버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시대에도 이 복희 여와 신화가 그 유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전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 혼돈과 이 거인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창조 신화, 이 창세 신화에서 이제 처음에 그 혼돈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시 거인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그 연다, 천지를 개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신화의 시대에서는 혼돈이 창조의 에너지를 가진 창조의 원천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또 마찬가지로 반고도요. 어떤 그 거의 자연의 화신, 그렇죠? 거인들은 되게 그 자연의 화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인간의 시대, 역사의 시대로 내려오면 아까 그 신의경에서 봤듯이 역사의 시대로 내려오면 그 혼돈은 무질서, 그야말로 혼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인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위대한 자연의 화신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동화라든가 뭐 이런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거인은요 되게 좀 우둔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거인들은요 되게 보면 머리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뭐 인간한테 뭐 속기도 하고 꼬마한테 막 당하기도 하고 되게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좀 반성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 혼돈과 거인이 무질서와 우둔한 그런 존재로 격화되었는가? 여기에는 바로 인간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개입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또는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혼돈이나 거인과 같은 존재를 굉장히 무질서하고 우둔한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 중심의 너무나 그 오만한 어떤 자연관이라든가 이런 이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시사를 이 신화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2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